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간 서울경제TV 진행의 아나운서 이소연입니다. 2024년 시장이 개장한 이후로 글로벌 시장 대비 깊은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부는 시장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은 찬바람에 뼈가 시리고 있지만 우리는 늘 그렇듯 따스한 햇볕이 다시 내리쬐고 또 시장이 반등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포트에도 꽃을 피울 수 있을지 시장 잘 전망하고 전략을 꼼꼼하게 세워야겠죠. 자, 그럼 이와 관련된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저희 네. 여기서 모시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네, 우리 자주 시청자분들께 네, 자주 모시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증권업을 한 16년, 만 16년, 횟수로 한 17년 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퇴사를 하고 이제 새롭게 이제 좀 스타트를 하고 있는 중인 이권희 대표고요. 메리츠 증권에 한 15년, 하이투자증권에 한 1년 정도 있었는데 일단 증권사 영업보다는 좀 교육이라든지 이런 강의라든지 이런 쪽을 좀 해보려고 나왔고요. 일단은 제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방송,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 증권회사에 있을 때보다는 조금 더 못하는 말 없게 솔직하게 투자자들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노력 중입니다. 네, 제도권에서 오랜 기간 몸 담으셨다가 더 솔직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셔서 이렇게 몸소 나와주셨다고 하십니다. 자, 그럼 상반기 시장 전망 첫 번째부터 질문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리 인하 시점을 사실은 3월에서 5월 사이로 많은 분들께서 예상을 하셨다가 지금 점차 이 시기가 늦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름 이후 혹은 가을까지도 내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대표님 의견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작년 12월 연준에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그리고 이제 점도표를 보고 그때 이제 다 점도표를 주목했죠. 주목했더니 보니까 연준 위원들이 대부분 한 3차례 정도 인하를 할 정도의 금리 수준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도표 상으로는 24년도에는 3번 정도 인하를 할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해놨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기대가 더 커진 거죠. 그래서 월가에서는 올해 6번 인하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0.5%, 0.25%씩이니까 2번이면 0.5%고 그러니까 0.5%니까 1.5% 정도 인하하지 않겠냐라고 지금 예측을 했는데 그러면서 12월 장이 굉장히 환호를 했죠. 사실은 국내 주식시장도 최근 들어서 12월 달에 급등을 했다가 지금 1월 들어와서 지금 그거를 다 까먹었습니다. 네. 예, 다 까먹었는데 일단은 이게 3월이냐, 3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 3월 FOMC의 인하 가능성이 지금 90% 가까이 올라왔다가 시장 전망치가 지금은 한 60% 미만으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5월 얘기도 나오고 있고 6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빨라야 5월 아니면 6월 정도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시장의 기대치는 항상 크고 그거에 기대에 못 미치는 게 연준인데 연준 입장에서는 이 금리를 지금 내린다는 신호를 너무 빨리 줘버리면 자산 가격이 너무 급등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러면 다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는데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면 아무 의미가 없죠. 이제 도로 타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를 너무 시장에서 너무 과하게 기대했다. 과하게 기대한 부분들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그걸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게 국채 금리의 상승이죠. 하락을 하다가 5%대에서 5%까지 올라갔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3%대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4%대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시장의 기대가 그만큼 좀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작년 12월 FOMC 회의 결과에서 연준은 한 3-4차례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고 시사를 했습니다. 다만 그 기대감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표님께서는 6월 이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높아진 미국 부동산 시장의 부채, 사실 우리 시장도 중국도 부동산이 문제지만 미국 역시도 큰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금리 인하에 발목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부분 많은 분들께서 우려를 표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미국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가 트라우마가 있죠. 2008년도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서브프라임 모기지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그때 이제 물론 이제 금융사들이 탐욕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한마디로 좋은 채권과 나쁜 채권을 막 섞어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막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저는 월가의 도덕성이 좀 무너진 것 때문에 등장을 했다라고 보는데 그 당시 이제 그만큼 이제 뭐 집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10억을 다 빌려준다든지 이런 문제가 이제 생겼던 건데 그리고 이자 서브프라임이라는 거는 이제 한마디로 신용 등급이 안 좋은 분들한테까지도 다 줬다라고 얘기를 이제 알고 계시면 되는데 지금 그러면 부동산 시장의 부채 현황이 16조 달러 뭐 이경에 이제 육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터지면 사실은 제2의 뭐 금융위기 비슷하게 오겠죠. 은행권이 문제가 생길 테니까. 결국엔 은행이 부실이 생기면 이거를 메꾸기 위해서 은행에다가 돈을 줘야 되겠죠. 빨리. 그러면 그때 할 수 있는 거는 금리 인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연준이 할 수 있는 건. 그래서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시장이 붕괴가 되겠죠. 2008년도 생각해 보시면 급락이 한번 나왔습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가 800포인트대까지 내려갔었고 그때 500포인트 간다고 하신 분은 잡혀갔죠. 예, 물론 이제 뭐 거의 뭐 무혐의로 나오긴 했는데 예, 그 정도로 지금 그 당시에 예민했었습니다. 그럼요. 근데 지금 그러고 나서 물론 급반등으로 다시 올라왔지만 올라온 이유는 결국에는 금리 인하였고 양적 완화였습니다. 양적 완화랑 금리 인하라는 게 결국에는 돈의 통화량을 계속 증가시키는 건데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경제에 후유증이 오게 돼 있고 그 후유증을 지금까지 겪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코로나까지 한 번 더 오면서 돈을 더 많이 풀었는데 문제는 그러면 달러를 많이 풀었으면 달러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달러 가치는 안 떨어지고 미국의 이 부실을 다른 나라에게 이전시키는 현상만 일어났고 오히려 이제 못 사는 나라들이 더 이제 타격을 많이 받는 그런 형태가 나왔는데 저는 이제 금리 인하의 발목이 아니라 오히려 이게 부채가 문제가 되면 금리 인하 속도는 더 빨라질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은 아마 박살이 나겠죠. 그래서 돈을 풀면 또 다시 올라오는 그런 형태가 나올 텐데 만약에 그런 문제가 터지면 갖고 계신 현금을 다 가지고 주식을 사셔야 되겠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거를 안 하기 위해서 지금 조절을 할 텐데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부각되냐면 주로 이제 상업형 부동산 우리나라로 따지면 상가죠. 상가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지었는데 안 팔린다든지 여러 문제가 있는데 생각보다 미국의 주택은 한번 2008년도에 싹 정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금리도 대부분 고정금리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이제 변동금리지만 거기는 고정금리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걸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2008년 그 시기에 중앙은행에 대한 불신으로 비트코인이 생겨나기도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이 시기에 가상자산, 뭐 예를 들어 대장주가 비트코인이니까 비트코인 혹은 금 매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뭐 그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엔 좀 달러 가치의 문제인데 달러 가치가 이제 위기 상황이 오면 유일한 세계 국제 통화 이제 기축 통화라고 보는 달러 가치가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재밌는 게 달러를 그렇게 많이 찍어냈는데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물량이 많아지면 가치가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가치가 오히려 올라가는 이상한 기현상이 나오는 거는 그 나라가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그렇고 오히려 이제 그 돈을 갖다 쓴 다른 나라들은 가치가 떨어지죠. 화폐 가치가. 화폐 가치의 변동성 때문 달러의 이제 그런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비트코인이 등장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약간 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부족한 자산 이제 사람들은 원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없는. 그래서 4월달에 뭐 반감기도 온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ETF 현물 ETF 승인하면서 이제 급등을 한번 했다가 조정이 나왔지만 저는 비트코인 물론 이제 가상화폐 전체가 아니라 비트코인과 뭐 이더리움 정도만 뭐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금은 저도 개인적으로 그냥 조금 살 수 있을 때 아니면 그렇게 많이는 안 사지만 조금씩 사놓으시면 사실은 항상 돈이 됩니다. 네. 예, 왜냐하면 부족한 재화고 이게 금이 결국에는 예전에는
금이 곧 돈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근본위제가 없어졌고 대부분 다 이제 화폐 자체 이제 신용으로 움직이는데 금의 가치는 그래도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죠. 위기 상황에 더 올라가긴 하지만 그럼 위기가 안 오면 금값은 빠지냐? 일시적으로 빠집니다. 아, 일시적으로 빠졌다가 그럼 다시 올라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채굴량보다는 수요가 더 많고 지금 뭐 보면 그 금 선물 차트 한번 쭉 보시면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기억에 32살 때 돌잔치 갈 때는 금한 돈이 한 7만 원, 6만 원, 7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게 오래된 일이죠. 네, 오래전 일인데 지금은 뭐 한 돈에 거의 한 30만 원 뭐 이렇게 하니까 그것만 갖고 계셨어도 사실은 돈 많이 버셨겠죠. 그러니까 금은 함부로 섣불리 팔면 안 된다. 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큰 교훈까지 얻었습니다. 네, 사실 뭐 달러 가치가 조금 떨어지면서 금이 대체 자원으로서 이전에도 많은 인기를 누렸지만 최근에는 이 리스크가 많이 발발되다 보니까 더 크게 후광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 금 가격은 오늘 기준으로 온스당 2,010달러 선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지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S&P 500 사실 연말에 지속적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상승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이 강세론자 같은 경우에는 5,200포인트 연말 목표치로 잡고 있던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일단 이제 뭐에 달렸냐면 S&P 500이 올라가려면 거기 주요 기업들이 올라가야 되겠죠.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뭐 요즘에 핫한 뭐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뭐 그다음에 애플 뭐 조금 그다음에 덜 핫한 테슬라. 뭐 테슬라도 조만간에 또 다시 핫해지겠죠. 근데 이제 주요 산업이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이 뭘 보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미국 시장은 지금 현재 모든 기업이 어딜 향해서 달려가고 있냐면 AI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뭐 윈도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빙을 갖다 붙였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많이 쓰는 워드,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엑셀 거기에 보면 요즘에 유료를 돈을 내면 코파일럿 기능이 들어갑니다. 코파일럿이란 말 자체가 저거죠. 이제 뭐 부기장 이런 뜻인데 부기장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장인데 부기장이 알아서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줘. 그러면 거기서 문서 정리를 싹 해주죠. 이제 조만간에 아마 사무직들은 많이 잘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공무원분들도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많이 안 뽑을 수 있습니다. 네, 웬만한 단순 문서 작업은 다 그걸로 다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고 심지어 어도비라고 해서 지금 PDF 파일 만드는 회사죠. 그 어도비도 지금 굉장히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AI로. 주요 기업들이 다 그쪽으로 애플도 지금 늦었다고 하면서 주가가 밀린 거지만 애플은 왜 이렇게 지금 AI 산업을 빨리 도입을 안 해서 채택을 빨리 안 하냐. 삼성은 이번에 이제 출시하면서 내는데 애플은 그럼 가만히 있었을까? 당연히 아니죠. 지금 하고 있겠죠. 네, 당연히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그럼 자동차는 관련이 없냐? 자동차도 자율주행 관련돼서는 대부분 다 지금 AI와 또 연관이 되어 있고 지금 그래서 그 기본인 반도체, 뭐 소프트웨어 돌아가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이제 주식은 항상 기대감이 많은 쪽으로 가는데 그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저는 S&P 500이 AI 산업의 흥망성쇠와 관련돼서 AI 산업이 지금 예상한 대로 잘 발전한다라고 하면 그분이 얘기한 것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예. 말씀을 해주셨고 물론 전제 조건은 AI가 그만큼 우리 목표한 수준까지 올라온다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언급이 된다라면 이 부분까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일본으로 넘어가 봅니다. 일본 증시가 연일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몇 년간 좀 침체 분위기가 쭉 연결됐었는데요. 엔달러 환율도 요동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일본 여행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자, 당분간 이 흐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일본이 지금 경기가 우리나라보다 경제 성장률이 좋은 건 아마 이제 몇십 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네. 예. 일본은 항상 이제 1990년대를 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거의 저성장 국가였거든요. 일본 국민들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주식시장은 좋은데 국민들은 살기 힘들다고 난리가 났죠. 월급은 안 오르는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고 그 얘기는 엔화가 약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수입 물가가 높아지는데 문제는 좋은 거는 기업들 이제 대기업들이죠. 도요타라든지 뭐
NTT 도코모라든지 뭐 여러 이제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일본의 상사 기업들 미쓰비시라든지 이런 상사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엔저에 기반을 두고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일본 경제에 굉장히 큰 공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일본 지금 관광객 작년 관광객 11월 달까지 집계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1위. 저도 2번 갔습니다. 예, 600만 명이 넘었고요. 2위가 300만 명이니까 거의 뭐 그렇게 여행도 많이 가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당분간 일본은 좀 이어질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중장기적으로 지금 뭐 반도체 산업 다시 부흥시키려고 TSMC 공장도 유치를 했고요. 구마모토에다가 또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반도체 연구소를 또 일본에다 짓습니다. 그러면 왜 삼성전자가 일본에다 짓냐? 거기에 이제 다른 기업들이 모이니까 같이 가야죠. 예,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왜 그렇게 그 기업들 인텔이나 이런 회사들도 다 일본으로 또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이유는 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정부에서 강력하게 지금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투자가 몰린다는 거는 당연히 주가에는 호재죠. 미국 시장이 작년도 재작년도에 굉장히 좋았던 이유가 전 세계 모든 공장들은 투자가 좀 지연되거나 안 되고 있는데 미국으로 모든 쏠림이 있었습니다. 거의 반강제적으로 짓게 했죠.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열심히 짓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 시장이 좋았던 것처럼 같이 이제 그런 효과를 좀 내고 있는데 저는 상반기까지는 양호한 흐름이 이어질 거로 예상을 하는데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면 일본 증시도 약해질 수 있다. 일본이 근데 그러면 기초 체력이 굉장히 튼튼하냐? 돈은 해외에서 벌기 때문에 튼튼한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 그동안 너무 인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구조들이 취약하다. 침체되어 있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IT도 굉장히 좀 안 돼 있죠. 잘 발전이 안 돼 있죠. 아직도 팩스 쓰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 한 번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면 일본 증시는 남들이 갈 때 또 빠질 수도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까지는 양호한 흐름이 예상되나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원달러 환율 이야기 한번 안 나눠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속적으로 치솟았다가 오늘 이 촬영일 기준으로 살짝 빠졌어요. 네. 1,350원대까지 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실까요? 뭐 충분히 있죠. 충분히, 네. 있다. 지금 뭐 그래봐 10원인데 뭐 우리나라 요즘 10원은 뭐 금방 올라갔다 내려갔다 네. 하죠. 1,350원 물론 이제 1,340원을 지금 강하게 부딪히면 내려오고 하는데 이게 이제 환율이 상승한다는 건 결국엔 달러 대비 상승하는 거니까 $1달러를 살 때 1,340원 주고 살 거를 뭐 1,350원 주고 사는 거니까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가치가 원화의 환율의 상승은 원화 가치의 하락,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의 상승인데 그러니까 항상 환율을 보실 때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왜 엔화가 요즘 약세야? 뭐 달러 지수가 왜 올라갔어? 그러면 달러 지수가 올라간다는 거는 달러가 강해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엔화가 약하거나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유로화가 약해지면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사실은 저는 이게 유지가 되려면 1,350원을 넘지 않으려면 중요한 건 반도체라든지 주요 수출 기업들 지금 우리 자동차는 잘 팔았습니다 작년에. 근데 올해도 그 기조를 유지해주면 다행인 거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살아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외에도 지금 주요 수출 품목들이 2차 전지는 지금 또 주춤하고 있죠. 근데 이게 또 하반기에 얼마나 또 살아날 수 있느냐도 그 관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나오는 게 중요한데 경상수지 흑자 요즘에 나왔다고 막 연합뉴스나 뭐 이런 데서 막 그 대대적으로 홍보합니다. 계속 적자 나오다가 이제 흑자로 돌리니까 이제 막 난리가 났죠. 근데 그게 사실은 조금 부끄러운 경상수지 흑자입니다. 수출도 줄고 수입은 더 줄고. 그래서 지금 이게 흑자가 나오는 거. 이게 불황형 흑자. 예, 네. 이 불황형 흑자가 지속되면 원화 가치는 좋아질 수가 없다. 한마디로 환율이 떨어질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적자라든지 불황형 흑자가 기조가 벗어나서 진짜로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경제가 살아나는 모습,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도 증가하고 이러면서 그 안에서 뭐 약간의 플러스가 나더라도
경제가 좀 활기차게 돌아간다는 느낌이 나와야 사실은 환율도 안정될 수 있고 좀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와 주요 수출 산업의 실적도 중요해 보이고요. 이 적자와 불황형 흑자가 지속할 경우에는 원화, 추가적으로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2차 전지 보유자 영역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반도체까지 살짝 이렇게 또 이야기 나눠봤으니까요. 작년에 정말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주다가 여름부터 꺾이더니 상승 반등 크게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배터리 3사도 맥을 못 추는 것 같은데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원인은 되게 간단한데 전기차가 안 팔리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가 기대했던 만큼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차 바꾸실 때 전기차를 고려하나라고 물어보면 10명 중에 거의 9명은 고려 안 한다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네. 그렇죠? 충전 인프라가 별로 안 좋고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를 그러면 한꺼번에 작년에 많이 사셨던 분들, 작년에 사셨던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집에 차가 한 두세 대 있는 분들, 예, 그분들이 한 대 정도를 바꾼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몰리니까 이제 얼리 어댑터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몰리니까 이제 사실은 전기차 보조금도 좀 많이 줬고 그러다 보니까 좀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수요가 몰렸는데 지금 이제 또 전기 가격은 또 중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올랐습니다. 전기 요금은 우리나라는 지금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한전이 적자를 엄청 내고 있죠. 근데 유럽이나 미국은 전기 요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충전도 불편한데 전기차를 내가 사서 전기 요금이 싸서 했는데 전기 요금 올라가 버리면 기름값이랑 우리는 기름값은 더 비싸죠. 근데 거기는 또 기름값은 상대적으로 쌉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내연기관차 몰고 다니는 게 더 싸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이 환경을 생각해서 전기차로 바꿀 거다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맞고요. 본인의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다 움직이게 돼 있고 경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흔들렸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좀 쉬어가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다시 한번 살아나려면 차를 한 대씩 몰고 다니시는 분들조차 전기차로 바꾸려고 할 때가 아마 제2의 부흥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 전기차, 주변에 전기차 타는 친구가 이야기를 해줬는데 집밥과 외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들어보셨을까요? 이게 이 전기차를 오래 타려면 좋은 아파트에 있어야 된다. 왜냐? 그 좋은 아파트 내에 전기차 충전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타고 들면은 정말 끝도 없다. 보조금도 축소가 되고 내연기관보다 더 비싸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좀 더 개선이 확실히 되어야 그때부터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최근 테슬라가 조정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새해 2주간 124조가 증발했다고 하는데요. 테슬라도 사실은 2차 전지와 함께 크게 성장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줄고 좀 하방 압력을 크게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테슬라도 판매 부진이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판매를 이제 많이 하기 위해서 사실은 중국도 진출했고 중국에서도 잘 팔았었고요. 그다음에 유럽에도 공장이 있는데 유럽에서도 잘 진행이 됐었는데 여기도 이제 살 사람들은 웬만큼 다 샀다. 근데 문제는 대중화를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테슬라의 그 흐름을 보면 갑자기 LFP 배터리를 막 넣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을 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입장은 되게 간단한 게 그러면 싸게 만들자. 200km, 그러니까 200km, 300km만 가더라도 사람들의 니즈가 있으면 살 수 있다. 가격만 내려오면. 이제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세컨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세컨카인 경우는 가까운데 출퇴근하거나 규칙적인 내가 이제 아파트에서 내가 거주하는 집에서 충전을 할 수 있고 밤에 그다음에 또 내가 가는 사무실에서 충전을 할 수 있다. 이게 거리가 아니면 한쪽에서만 충전을 정확히 할 수 있어도 왔다 갔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그 라인에서는 전기차가 굉장히 유용하고요. 근데 반면에 뭐 장거리 여행을 간다든지 할 때는 사실은 전기차를 타기는 좀 어렵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같이 테슬라도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또 공급망 이슈까지 또 다시 부각됐죠. 그래서 지금 홍해 사태가 발발이 되고 수에즈 운하로 배들이 왔다 갔다 못하면서 그러니까 유럽 공장도 지금 잠정 중단시켰습니다. 생산 자체를. 공장이 생산을 중단한다는 게 잠깐 쉴 수도 있지. 거기 안에 일하는 근로자들은 그러면 임금을 아예 안 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게 비용은 계속 늘어나는데 판매를 못한다는 거는 만들지 못한다는 거는 향후에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테슬라가 지금 꿈꾸는 건 사실은 싸게 팔아서 빨리 자율주행인 FSD 기능을 레벨 3단계까지는 올려서 자율주행 레벨 3단계까지 올려서 이거를 이 소프트웨어를 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선점을 하려고 자율주행을. 근데 미국에서 이거를 3단계로 인정을 안 해줬죠. 너네 아직 2단계야. 레벨 2야. 그러니까 운전자가 핸들 잡고 있어야 되고 니네 프로그램 아직 문제 있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완성이 빨리 될 걸로 얘기를 했는데 생각을 했는데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일론 머스크가 좀 뻥을 잘 치는데 물론 뻥이 실현이 됩니다. 근데 이게 항상 기간을 앞당겨서 얘기를 하는데 항상 그분이 얘기한 것보다 뭐 1년 내지 2년이 늦어진다라는 부분은 감안하시고 테슬라에 투자하시면 되고요. 저는 테슬라는 지금은 이제는 뭐 한 여름 더워지면 다시 한번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여름에 한번 다시 대표님 모시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테슬라 이야기를 하면은 전기차와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대선 선거 관련해서도 우려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그 때문에 우선 트럼프 같은 경우에 첫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지지율이 무려 70%를 넘어섰다라고 나왔고요.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전기차, 친환경, 그리고 트럼프는 내연기관으로의 회기, 그리고 석탄 이렇게 좀 크게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미국 대선 관련해서 우려할 부분들 어떻게 보실까요? 대선은 일어나기 전에 항상 말이 많고 막상 또 선거가 끝나면 선거 끝나고 이제 약간의 여파가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 됐을 때 이제 친환경 관련 종목들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 막 급등했었죠.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뭐 그 뒤로는 좋지 않습니다. 예. 유일하게 좋았던 게 뭐 2차 전지, 뭐 자동차 네. 관련된 종목이 좋았는데 그럼 트럼프가 당선되면 전기차를 다 못하게 하고 그동안 짓고 있는 전기차 기업들 공장 지금 열심히 짓고 있죠. 배터리 공장도 짓고 있고 에코프로나 뭐 이제 이런 거 투자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 내 지금 합작 공장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짓고 있는 것만 해도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공장 자기 나라에 공장 지어주고 있는 기업들을 내쫓을까 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법안 자체가 사실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폐기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한 거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다시 무효화시키려면 그 법을 뜯어 고쳐야 되는데 그거를 공화당 의원들이 과연 이거를 오케이 해줄 거냐라는 것도 그 다음 문제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권한은 생각보다 우리나라보다 크지 않고요. 생각보다 이제 자치적으로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시장에서 걱정하는 거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관련주들 다 폭락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트럼프가 당선돼도 그 사업을 벌일 수는 없습니다. 트럼프의 4년 집권기를 보시면 처음에는 북한을 때려잡을 듯이 얘기하다가 나중엔 김정은을 만난 유일한 대통령이 됐죠. 본인한테 이익이 되면 언제든지 태세를 바꿀 수 있는 게 트럼프고 지금 일부 지역에 가서는 내가 내연기관을 살리겠다, 전통산업을 복원해주겠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어떤 주에 가면 LG 에너지 솔루션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거를 못하게 하면 거기선 또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 거기에 가서는 또 이거를 밀어주겠다라고 또 얘기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각보다 우려보다 막상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해도 시장은 그닥 그렇게 일시적인 충격 이후에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럼 트럼프가 당선되면 불확실성이 사실은 조금 더 없어지겠죠. 매일 트위터로 뭔가를 올릴 테니까 X를 올리겠죠. 알려줄 테니까 예, 매일 친절하게. 알려줄 겁니다. 본인의 심기를 매일 알려줄 거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편하실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참 그 남의 나라 수장이시지만 이제 수장 후보이시지만 참 오묘하고 신묘한 분입니다. 자, 그럼 국내 배터리 관련주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4분기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잠정 실적 오픈이 됐는데 크게 부진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과 함께 전반적인 배터리 관련주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그러니까 배터리 관련주들이 이제 특히 이제 뭐 에코프로는 무슨 종교가 됐었죠 한동안 150만 원 찍고 내려왔는데 저는 80만 원대부터 이건 과열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60만 원도 뭐 깼죠, 사실은. 이거는 뭐냐면 주식이 왜 올라갔느냐를 알면 왜 떨어지느냐가 나옵니다. 주식이 올라갈 때의 이유는 기대감이죠. 기대감. 예. 이게 뭐 내년에도 더 좋아질 거고 내후년도 좋아질 거고 이게 수주량이 점점 늘어나면 계산을 막 하는 거죠. 올해 만약에 1,000억을 벌었는데 내년에 1,200억 벌 것 같고 그 다음에 1,500억 벌 것 같고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근데 애널리스트조차도 그거 너무 비싸다고 얘기했죠. 근데 결국에는 계산을 한 게 그대로 숙제 검사를 했는데 숙제가 맞아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BM을 보면 먼저 꺾였거든요. 근데 에코프로는 더 갔습니다. 그거는 이제 수급 이슈가 붙어서 그런 건데 뭐 어느 지수에 편입이 된다, 뭐 이전 상장을 한다, 뭐 이러면서 이제 올라간 거고 사실은 2차 전지주가 빠진 이유는 전반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가장 대장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 대형주에서는 그 LG에너지솔루션이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다른 종목들은 생각보다 올라가기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 이유는 기대감이 너무 많이 선반영됐다가 작년 3분기부터 실적이 기대만큼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라는 건 모든 분석가들이 이 정도는 나올 거야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안 나오고 4분기엔 더 안 나오고 이번 1분기에는 거의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주가가 올라가려면 기대치는 이제 내려왔겠죠. 이렇게 실적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모든 이제 그 애널들이 또 어떻게 쓰냐면 점점 보수적으로 쓰게 됩니다. 그럼 기대치는 계속 내려옵니다. 가이던스는. 근데 여기서 기대보다 좋게 나오면 후행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러려면 이제 전방 산업도 좋아져야 되겠지만 그런 이제 신호들을 보실 거면 사실은 저는 6개월 이제 상반기에는 2차 전지 재미없을 겁니다. 내후년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내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다시 공장을 짓거나 합작법인을 더 만들거나 이런 좋은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해야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지금 트럼프의 당선이든 누가 당선이 되든 그런 불안이 없어져야 됩니다. 미국에서.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다시 한번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2차 상승이 한번 나올 가능성도 있다. 나쁘게 보지 마시고 계속 관심은 가지시되 지금 너무 적극적으로 덤비실 필요는 없다. 당분간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표님께서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예. 대표님께서 아까 에코프로 예. 80만 원부터 이건 좀 과열이다라는 말씀을 예.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150까지 터치를 했다라는 건 거의 2배 가량 올랐다라는 그쵸. 거잖아요. 그 이후로부터. 예. 그렇다면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대표님을 포함한 혹은 정말 많은 전문가님들께서 그 당시에 이거는 지금 과열입니다. 떨어질 겁니다. 말씀을 하면서도 속으로 이거 내가 좀 잘못됐나? 내 인사이트가 그렇죠.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지 아니면 아니다. 이건 진짜 그냥 투기고 과열이고 이제 곧 나락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을지가 궁금해요. 전 두 번째였습니다. 네. 예, 그건 이제 100만 원 넘어갔을 때 미쳤구나. 드디어 미쳤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수급들이 붙었고 그다음에 공매도가 또 안 되면서 또 위에 공매도 해놓은 사람들이 또 이제 쇼커버링을 급하게 했고 그러니까 이게 기업의 가치가 좋아져서 뭐 가치가 더 좋아질 것 같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처음엔 그렇게 올라갔는데 저도 그래서 한 80만 원까지 갈 때만 해도 그래 이 정도 과열은 나올 수 있다라고 봤는데 제가 그래서 몇 번 욕을 먹었습니다. 그대로 이거 사면 안 된다고 얘기해서 네. 욕을 먹었는데 결국에는 에코프로만 올라가는 기형적인 현상이 나왔죠. 그러면 사실 본업이 좋아지려면 에코프로 BM도 같이 올랐어야 되는데 에코프로 BM은 먼저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LG 에너지솔루션도 그렇고 마지막에 이제 하이라이트는 포스코 그룹이었죠. 포스코 그룹들이 또 이제 또 같이 막 올랐었습니다. 포스코 그룹은 좀 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11년 내내 빠지던 주가가 이제 좀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와 한 거죠. 그리고 또 대형주고, 그러니까 또 이제 대형주인데 막 중소형주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은 또 거래가 안 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항상 이 주식시장은 욕망 덩어리들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전문가들이 예측한 것보다 항상 더 갈 수 있고요. 올라갈 때는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항상 감안하시고 근데 이성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올라가는 거를 뭐 더 가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팔라고 말은 함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추가적인 오버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 삼성전자가 9만 원을 넘어갔을 때도
사람들은 다 10만 원 갈 줄 알았습니다. 10만 전자. 근데 이제 9만 원 꼭대기층에서 이제 아직도 머물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그렇죠. 예, 그게 항상 그때는 모든 기대가 다 좋을 때는 좋은 것만 보이고 나쁠 때는 또 나쁜 것만 보이죠. 그래서 시장이 너무 핫할 때는 악재가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또 호재가 또 거꾸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은 그나마 약재와 호재가 잘 반영되고 있는 시장이다. 대신에 변동성은 너무 크죠. 예. 변동성이 큰 시장인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저희와 함께 인사이트 좀 나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배터리 관련 섹터 가운데 조금 더 주목해 볼 만한 섹터는 또 그래도 반드시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그렇죠. 부분 조금 더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뭐 최근에 엔캠도 약간 좀 급하게 올라오는데 이제 전해액 관련 기업이라고 해서 동화 기업도 있고 뭐 엔캠도 있고 그 외에 이제 첨보 이런 회사들도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좀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지금 한번 분풀이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쪽은 전해액 쪽은 LFP 배터리의 확대라는 또 이제 그런 지금 배터리 3사가 LFP 배터리를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경쟁도 있지만 자동차 회사에서 원합니다. 좀 싼 배터리를 만들어줘. 싸고 좋은 거. 그게 이제 LFP죠. 굳이 충전해서 600km 안 가도 되고 300km만 가도 사람들은 가격만 내려오면 산다. 이게 이제 테슬라가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GM도 그렇게 하고 싶어하고 포드도 그렇게 하고 싶어하고 모든 회사들이 다 그쪽으로 이제 만드는 거죠. 심지어 지금 벤츠도 지금 LFP 배터리를 쓰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 전해액을 납품한 회사들, 뭐 첨보가 많이 빠져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다시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배터리가 우리는 이제 3원계 배터리를 주로 했는데 그 안에서 이제 배터리의 가장 큰 단점은 폭파죠. 불이 나는 겁니다. 화재입니다. 화재인데 이 화재가 덜 나는 게 LFP인데 LFP는 문제가 뭐냐면 용량이 너무 적다라는 게 문제고 무겁다라는 게 또 문제인데 반면에 지금 전고체 배터리라는 게 지금 개발이 한 4, 5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조금 가시화되고 있다. 전고체 배터리가.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한 번씩 얘기가 나올 때마다 움직일 거고요. 아마 주로 이제 고급 차량 중심으로 좀 들어가지 않겠나. 만약에 개발이 되면 이게 초반에 당연히 비싸겠죠. 비싸면 일반 차들에게 늘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전 세계 0.1%들이 타는 차에 들어가겠죠. 뭐 몇 억씩 하는 거 그런 차에 들어갈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점점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가 뭐 LFP, 뭐 3원계, 전고체 다양해질 겁니다. 지금 나트륨 이온 배터리까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3원계 배터리라든지 기존 배터리의 성능을 강화시키는 게 나오는데 이제 타이칸에 처음 들어갔던 실리콘 음극재인데 지금 양극재는 하이니켈로 이미 기술이 거의 끝까지 갔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 음극재를 얼마나 좋게 만들어 주느냐가 이제 배터리의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그래서 지금 뭐 인조 흑연을 쓴다, 천연 흑연을 쓴다. 근데 흑연은 또 지금 뭐 중국에서 통제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뭐 인조 흑연을 또 뭐 포스코에서 개발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시끄러운데 그 중에 가장 큰 트렌드는 뭐냐면 실리콘의 함량을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흑연과 인조 흑연이 됐든 천연 흑연이 됐든 거기에 실리콘 함량을 5% 넣을 거냐, 10% 넣을 거냐, 15% 넣을 거냐, 25% 넣을 거냐. 지금 한 5% 넣고 있거든요. 얼마 안 되네요. 예. 그래도 성능이 굉장히 좋아지는데 이걸 계속 높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실리콘은 그러니까 이 에너지는 많이 모을 수 있는데 문제는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있습니다. 충방전을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이거를 막아주는 도전제라는 게 들어가는데 그거의 대표 기업이 나노신소재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여전히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빼놓을 수 없는 반도체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AI를 중심으로 반도체 해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미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 풍량계라고 불리는 게 마이크론 그리고 온도계라고 불리는 게 TSMC입니다.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지금 실적을 발표했는데 좀 무난하게 나왔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보실까요? 그러니까 실적은 작년보다는 줄었고요. 네, 매출, 적자가- 예, 그러니까 영업이익, 그러니까 매출도 좀 줄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순이익도 좀 줄었는데, 근데 왜 갑자기 TSMC가 9% 거의 10% 가까이 올랐죠 네. 어제? 그 이유는 그 내용이 좋아졌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리고 또 걱정했던 생각보다 많이 안 좋을 거로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대죠. 컨센 대비해서 나쁘지 그렇죠. 않았다. 컨센 대비해서 훨씬 좋았다. 그래서 TSMC가 올라갔죠. 그리고 또 내용을 보면 그 전에 TSMC 하면 이제 좀 TSMC를 무시하는 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20나노, 30나노 이런 거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것도 만들어 걔네. 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더 잘할 수 있어. 근데 TSMC의 매출의 지금 50%가 선단 공정입니다. 그러니까 선단 공정이라는 건 최첨단 공정인데 5나노급 이하, 3나노, 5나노짜리를 지금 거의 매출의 50%까지 올라왔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다양해졌다. 차량용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뭐 스마트폰용, 그다음에 PC용 지금 다 지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TSMC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나라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가들 보면 반도체 관련 주식들만 오늘 아주 핫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이제 반도체 업황이 살아난다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보니까 생각보다 안 좋고 이제 하이닉스는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 하이닉스도 아마 조만간에 발표하면 생각보다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TSMC가 이렇게 한번 불을 뿜어주고 최근에 엔비디아가 올라오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굿 뉴스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올해 상반기까지는 반도체가 핫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반도체 쪽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올 상반기라고 하기보다는 1월에 예. CS2024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가장 큰 굵직한 이벤트였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넘어가서요. 제약바이오 다시 한번 좀 복귀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사실 참가 기업은 6군데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큰 상승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주가는 어떻게 됐는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도 있는 것 같은데 자,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일단 좀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제 보면 최근에 뭐 사실 빅딜이 나온 거는 레고캠바이오가 네. 2조 2천억짜리 빅딜이 나왔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인수가 됐죠. 오리온. 네, 오리온에서 초코파이 만들던 회사가 네. 중국에서 판 돈 초코파이 팔아서 번 돈으로 인수했습니다. 네, 인수하자마자 쭉 내려갔어요. 그렇죠. 이제 그건 이제 뉴스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의 성향이 어떠냐면 어떤 이슈가 있으면 그 이슈를 보고 달려가다가 이슈가 끝나면 팔아버립니다. 저는 참 그게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는데. 기업의 가치와는 좀 다른 투자네요. 그렇죠. 약간 좀 그 일정 매매를 좀 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번 JP모건 헬스케어에서는 우리나라가 뭐 그닥 뭐 뛰어난 딜이 나오진 않았고 오히려 이제 그 전에 나왔잖아요.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실망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도 다 올라가는데 그쪽은 빠지죠.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없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빠지는데 저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세 건의 아주 큰 빅딜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빅파마들이 이제 인수합병을 하면서 이제 큰 딜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빅딜이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드디어 빅파마들이 돈을 쓰기 시작했다. 인수합병 별로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뭐 자질구레한 건 있었을지 몰라도 금액이 큰 단위는 없었는데 드디어 이제 자금 집행을 하면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하고 그게 이제 금리 인하의 기조와 같이 이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우리 올해 안에 기존에 이제 뭐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펩트론이라든지 뭐 비만 치료제 뭐 그다음에 이런 이제 그 형태를 바꾸는 제형을 바꾸는 그런 기술들 이런 기술들은 여전히 주목을 하셔야 된다.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주식이 어려운 게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딜이 중요하죠. 언제 내 그 물질들을 빨리 팔 수 있느냐, 계약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좀 지금은 좀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고 좀 지나면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걸로 보이고요. 그 뉴스가 나와서 올라가면 또 후회하시죠. 다시. 절대 근데 그래서 바이오 주식들은 뉴스 나올 때 따라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약바이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안 여쭤볼 수가 없는 포인트 하나 더. 셀트리온 홀딩스가 나스닥 상장 추진합니다. 이 승부수가 먹혀들 수 있을지 사실 쿠팡 사례를 안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인사이트 갖고 계실까요? 쿠팡은 사업을 어디서 하죠? 우리나라에서 하죠. 네. 상장을 근데 미국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미국 사람들 중에 한국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속상하네요. 알죠. 요즘엔 K-팝 이 정도면 알 텐데. 네. 근데 셀트리온은
기본적으로 유럽과 미국 쪽이 매출이 거의 70%가 넘습니다. 셀트리온을 쿠팡보다는 많이 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라는 그룹이 지금 이렇게 크기까지 싱가포르에서 투자를 해서 한마디로 싱가포르는 국제적인 투자자들이 많이 모이는 데인데 거기에서 싱가포르 투자청에서 투자해서 해줘서 사실 이 회사가 여기까지 컸는데 이 부분을 감안해 보면 셀트리온 홀딩스가 상장하는 거는 뭐 지금 5조 가치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5조보다 더 가치를 더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하는 그런 기업들 제가 보기에는 좀 허접한 바이오 회사들 이런 회사들도 가치를 굉장히 높이 평가받습니다. 그만큼 이제 자금이 풍부하다는 건데 그쪽으로 진출하게 되면 저는 셀트리온 그룹한테는 오히려 호재가 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소식 여기서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딱 한 가지만 더 들어보고 대표님 보내드리겠습니다. GPT 스토어 최근에 정말 이슈가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에 지속적으로 이 GPT와 관련해가지고 좀 상승 랠리를 보여줬었던 이슈기도 한데, 자, 이 관련주가 사실 로봇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실적이 가시화되는 시기를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언제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까요? 지금 샘 올트만인가 이제 오픈AI 대표가 네. 또 다음 주에 온다고 6시간 온다고 하는데 네. 예, 6시간 때문에 비행기 타고 오는 거는 모르겠는데 지금 16시간 걸리려나요, 비행기가? 한 10시간 이상 타고 오셔야 될 텐데 네. 예. 뭐 하여간 온다고 하는데 다시 또 이제 부각이 되겠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예전에 앱스토어 같은 시장이 GPT 스토어로 열리고 있다. 그래서 GPT가 대중화되기 시작을 했고요. 최근에 이게 오픈을 10일에 했는데 그 전부터 준비했던 회사들이 한꺼번에 막 올리면서 GPT 스토어에 들어가 보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류들의 앱 같은 게 있습니다. 챗봇이 있습니다. 300만 개 이상이 올라와 있는데 저도 이걸 가입해서 쓰고 있는데 그 안에서 도대체 나한테 맞는 걸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이제 또 이게 분류를 어느 정도 카테고리 분류를 해놨는데 이 카테고리 분류를 보고 본인이 맞는 걸 찾아 쓰겠죠. 근데 지금은 이게 그냥 한 달에 20불, 우리나라 돈 29,000 얼마 결제를 하면 매달 결제를 하면 이제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있으면 이제 각각 이런 스토어 안에 들어와 있는 프로그램들을 따로따로 구매해야 되는 시기가 또 오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다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아직 수익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직 얘기 안 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뭐였냐면 잘하겠다 분배를. 근데 지금은 이제 29,000원밖에 안 받고 있는데 이거를 분배할 게 사실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뭔가 다른 수익 모델을 집어넣어서 일단은 먼저 기반을 만들고 사람들이 많이 써보게 한 다음에 수익 분배를 하게 되기 때문에 뭐 빨라도 수익이 나오려면 여기에서 만약에 뭐 폴라리스 오피스가 됐든 뭐 인스웨이브 시스템이 됐든 뭐 요즘에 뭐 크라우드웍스, 네트웍스 뭐 이런 회사들이 됐든 거기에 올려놨는데 이게 지금 사용자가 많아져서 가입자가 많아져야 됩니다. 유튜브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독자가 많아져야 나중에 유료화를 할 때 그 회사들이 돈을 벌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나오려면 한 적어도 하반기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하반기 이상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적어도 하반기 이상의 가시화가 될 거라면 지금부터 계속해서 좀 그래서 주가는 살펴봐야 될 거. 주가는 지금 먼저 반영하겠죠. 그래서 어. 지금 보셔야 됩니다. 네. 이쪽 관련된 거는. 그래서 여기 올렸다라는 얘기 나오면 그냥 보셔야 된다. 그럼 그 관심을 중에서 대표님께서 가장 좀 이 종목은 좀 주목해야겠다라고 하는 종목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주목하는 거는 인스웨이브 시스템이랑 크라우드웍스라는 회사인데 기존에 이제 솔트룩스나 마음 AI 이런 회사들은 이제 워낙 많이 알려져 있고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인스웨이브 시스템 같은 경우도 보면 새로운 것들 인스웨이브 시스템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 더 잘 만들 수 있게 하는 원래 이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올렸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금방 늘어날 거고요. 또 하나 이제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도 이거 이제 AI를 상용화시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구나 다 챗봇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지만 누구나 다 만들 수 없습니다. 그 분야를 잘 알아야지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약간 쉽게 말하면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회사입니다. 난 이렇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 기업도 중소기업들에서 이렇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 가서 본인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더 강조가 되면 지금 주가는 이제 막 스타트를 했는데 조정이 나올 때마다 좀 잘 보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GPT 스토어 관련된 이슈까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내용 이권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산업 전반적인 이슈를 다 짚어봤습니다. 오늘 이 1시간 동안에 정말 다양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봤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도움 많이 받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월간 서울경제TV는 다음 이 시간 유익한 정보들과 함께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